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어서 한국당 당권에 도전하시는 안상수 인천 중동구 강화옹진 한참 깁니다. 안상수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자, 지금 한국당의 이 당 대표가 제대로 되어서 당이 일단 총선의 과거에 대해서는 다 잘 정리를 하고 또 미래에 대한 개혁적인 이 환골탈퇴하는 모습을 보여서 한국당에서 마음이 떠난 중간층에 있는 그렇습니다. 한 15% 20% 되는 표들을 가져와야 한국당이 승리하는데 지금 한국당의 유력한 당권 주자로 이렇게 손꼽히는 사람들의 지금 자기들끼리의 이 장으로 가고 또 상당히 많은 이 보수 언론들이나 심지어 뭐 어떤 이런 이 장외 언론들조차도 지금 이런 기득권 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한국당이 망하는데 어떤 행태로든 이런저런 관여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단지 지명도가 있고 될 것 같다라는 이유만으로 이제 그 사람들을 집중 홍보해서 이 전당대회가 시작하기도 전에 상당히 뭐 유력한 사람이 누구다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의원님이 거기에 이제 고독하게 어떻게 보면 남이 봤을 때는 별로 이렇게 승산이 있겠나 하는데 도전하고 계신데요. 자, 의원님 이런 지금 당내에 펼쳐지고 있는 구도 저는 보수에 있는 유권자들도 너무 한쪽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이런 쪽에 편을 드는 것도 옳지 않다고 보는데 구도에 이렇게 매몰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불리하게 작용할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저희들이 대표를 뽑는 것이 33만 진성 당원이 70% 비중이고요. 우리 국민 여론조사가 30%입니다. 그걸 이제 합산해서 이제 등수를 정하는데 이제 지금 우리가 선거를 2월 12일서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을 받고 그런데 이미 지금 뭐 소위 유력 신문이라고 그러는 데서는 등수를 정해놨어요. 이 사람들이 1, 2등 이 사람 몇 사람의 경쟁이다 이렇게 해놓고 너무나 무책임하죠. 이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 선거가 잘 치러져야 당을 잘 관리해서 내년에 공천 잘해서 일당이 됨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구할 선거인데 아무런 기준도 없이 뭐 인지도 가지고 나쁜 짓 해도 인지도는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지도만 가지고 그분들의 그 기능이나 역할에 대해서는 깊이 분석해 보지도 않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예를 들어 선거를 한 번도 본인 선거도 안 치러본 사람이 어떻게 우리 그야말로 250명 이상 되는 국회의원 선거를 지휘 감독하고 승리하겠느냐 이겁니다. 또 당에 지금 그동안에 불행한 일이지만 그러니까 16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지금 벌써 2년이 조금 넘어갔네요. 그러니까 이후에 당이 얼마나 어려울 때인데 당 내부에 대해서 그야말로 우리가 부둥켜 안고 고민하고 싸우면서 또 통합하고 그냥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근처에 와 있지도 않던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는 갑자기 그냥 당 대표가 된다고 그러니 아니 여기가 무슨 지나가는 분들 무슨 자기들 성취를 하기 위한 장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너무나 또 그분들이 훌륭하고 또 오시는 걸 환영은 하는데 제 말씀은 목표가 대통령이라면 지금서부터 대통령을 하기 위한 디딤돌로 우리 당을 이용을 하거나 또 혹은 앞으로 누가 대표가 돼서 줄 세우기 공천을 하는 유혹을 갖지 말고 지금은 이제 저희들 같은 유사한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건 판단은 우리 유권자가 하실 일이지만
관리를 잘 할 사람이 해서 당을 관리하고 아닌 게 아니라 대여 투쟁은 우리 뭐 나경원 원내대표가 122명의 전사들을 우리 국회의원들을 하고 같이 싸우면서 우리는 당을 대통합하는 대통합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범보수 혹은 우파 혹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 주변의 종북 세력을 제외한 많은 분들을 다 통합을 시켜서 그래가지고 선거를 이겨야 되는데 그때 이분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잘 관리하고 본인들은 그야말로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는 만큼 그 내년 4월 선거에서 선대위원장 등으로 열심히 다니면서 승리에 일조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지원 연설해서 그리고 본인들 인지도도 높이고. 그리고 또 과정상에서 싸울 때 우리가 이제 대여 투쟁을 할 때도 앞장서서 나가고 이렇게 해서 본인들이 희생하고 본인들도 무슨 당과 국가를 위해서 기여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런 다음에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하게 되면 얼마든지 또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고 그 경우는 우리가 거의 백전백승입니다. 그렇게 가면은. 근데 왜 이런 좋은 길을 놔두고 지금서부터 그냥 이 제밥에 눈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느냐 이겁니다. 국민들이 금방 합니다. 앞으로. 그러게 되면 과열 경쟁이 되고 또 앞으로 누가 되더라도 당권과 가진 사람과 비당권 당권파가 아닌 사람들하고 서로 갈등이 있고 그러면 우선 내년 선거에 져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본인들이 자중을 해달라라고 얘기도 하고 또 제가 뭐 솔직히 그분들보다는 여러 가지 면에서 선배입니다. 그래서 자중하라. 그것이 그분들을 위해서 좋다는 겁니다. 위에서도. 두 번째 안 되면 우리 비대위니까 어디까지나 비대위니까 비상대책위원회니까 조금 비상대권을 가지고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자중해라라고 어디까지나 권고 겸 또 뭐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고 만약에 안 되면 불출마 선언이라도 해라 이런 건데 대권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다 안 되면 결국은 우리 당원들이 표심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당원들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당원들이 깨야 됩니다. 당원들이 지금 33만인데 저희들이 보기에 한 뭐 20, 30%는 특별한 인연이 있어서 오신 분들이고 60, 70%는 자발적으로 당과 국가를 위해 서시는 분들이니까 당원들이 깨서 이것은 이번엔 대권 경쟁이 아니니까 이분들을 놔두고 표를 그러면 안상수나 혹은 뭐 다른 그 유사한 누구한테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이고 사실은 지금 오히려 국회의원들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이 판을. 줄 서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뭐 몇 사람 전에 언론에 좀 났습니다만 그거는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 만난 것 같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오히려 이제 그 일반 국민들 여론도 들어오니까 일반 국민들이나 혹은 당원 중에서 깊은 생각 없는 분들이 그냥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되니까 이렇게 가는 건가 저렇게 가는 건가 이럴 수 있지 당을 아주 핵심적으로 걱정하는 당원이나 국회의원들 혹은 당협위원장급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 저는 뭐 그렇게 확신합니다. 의원님 그 전국위원장을 전국위원회 의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의 전국위원회라고 의사결정기구죠, 그죠? 이게 이제 최고 의사결정기구입니다. 이제 국가로 치면은 이제 국회와 같은 건데 이제 전국위원회라는 게 이제 말하자면 의원, 지방단체장, 그렇습니다. 국회의원, 또 우리 당협위원장, 또 이제 지방자치단체장, 뭐 그리고 당의 각종 기구 대표, 각종 뭐 잘하시네요. 그래서 우리 당은 지금 현재 한 600여 명 정도의 위원들이 계신데 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후부터 전국위원회 의장으로 600여 명을 모시고 사실 그 중요한 결정 과정에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말씀이 나왔으니까 자유한국당으로 새누리당에서 당명과 여러 가지 정강 정책을 바꿀 때도 제가 두드리고 그때도 뭐 막 서로 싸워가지고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홍준표 대통령 후보 옹립하고 그럴 때도 전당대회에서 뭐 결정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다른 어떤 당헌 당규하고 해서 그때도 제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우리가 또
지자체 선거에서 폭망하지 않았어요. 예. 저쪽에서 그냥 트럼프까지 어떻게 끌어들여가지고 그냥 날짜를 우리가 6월 13일 날인데 6월 10일 날을 정해서 폭망했는데 그때도 또 비대위가 들었지 않았어요. 그때 이제 비대위 제가 준비위원장으로 또 우리 김병준 위원장을 모셔오는데 또 위원장으로 됐고 그것도 이제 우리가 선대위 그러니까 우리 전국위원회에서 땅땅 두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최근에 우리가 이제 전당대회 2월 27일 날 하는 거고 이 당원 당규 개정 사항이 있어서 땅땅 두드리는 걸 마지막으로 하고 제가 이제 대통령 우리 당 대표 선거에 출마를 하려고 일단 자리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때깔 안 나는 설거지하는 일은 의원님이 다 하셨네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참 어질러 놓은 거 설거지는 다 하셨는데 다 했습니다 제가. 자 지금 하신다는 분들이 이 대권 뭐 당권 다 지겠다는 분들이 4월 27일 판문점 선언 때나 또 6월 12일 날 갑자기 말이 지방선거 하루 전날 이 싱가포르 트럼프 김정은이 회담할 때나 또 9.19 무슨 평양 선언이나 군사 합의할 때는 다 어디 가서 뭐 하든지 그러니까요. 문재인 6, 7, 80% 이렇게 지지율 높을 때는 다 안 보이시다가 이제서 그 설거지 다 해놓으니까 이제 나와서 밥 차려 먹을라 이런다 이렇게 비판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일부에서도 나라가 기적같이 망한 데인데 지금 안보 문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미북 정상회담이 이번에 열리면 지금 고작 1조에서 3천억 더 얹어내야 아니냐라는 미군 주한미군 분담금 문제를 가지고 문 정권이 제가 볼 때는 의도적으로 갤렬로 몰고 가고 그래서 지금 기가 찬 이야기 임종석이와 정의용이 1조 이상 올려주면 우리 지지층이 반발한다. 그럼 지지층이 다 빨갱이인 겁니까? 그 뭐 주사파들이.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신문에 나왔으면 상식적인 이 야당 같으면 이 일에 대해서 진상 규명을 하자고도 해야 되고 또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거는 이번에 트럼프가 김정은이를 만나면 어떤 형태든지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고 핵 동결을 하고 미국 연락사무소를 열고 그러면서 주한미군을 축소 조정, 다 돈도 안 올려주는데 우린 빼자. 김정은이 나한테 선물이다. 미국에 가서는 또 세금 아꼈다.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위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73년 1월 미군이 그러니까 이제 71년도부터 철수를 슬슬 시작하면서 73년 1월 달에 파리에서 평화협정을 했지 않습니까? 질렸다고 하면서 발 빼려고 올라면서요. 또 닉슨도 또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려가고 그렇습니다. 그때하고 굉장히 흡사한 상황으로 지금 한국의 안보 상황이 내몰려가고 있는데 국민들이나 이 정치권에서도 하도 이런 내몰려가는 상황이 이렇게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태평하게 그렇습니다. 또 위기의식을 이렇게 갖지 않고 지켜볼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말씀하신 내용을 국무총리의 대정부 질문에서 아주 촘촘히 물었습니다. 이낙연 총리한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원내 대책회의에 자문단장으로 있을 때도 언론을 향해서도 얘기를 하고 원내 대책 회의라는 거는 그러니까 원내 대표단에게 의원들 중에서 원로들이 이제 자문을 해주는 자문단장으로 일단 그 현장에 있으면서 이제 원내 대책 회의는 언론 앞에서 우리 당의 입장을 그 이슈마다 정리해 주는 거거든요. 거기에서도 이제 직접 멘트를 하죠. 왜냐하면 기자들한테 아무 때나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1973년에 이제 평화협정이라는 것을 맺죠. 그렇게 하고 74년에 미군이 이제 평화협정 됐으니까 뭐 있을 간다고 이제 싹 빠져버리죠. 그러니까 바로 한 1년 있다가 이제 베트콩이 밀고 내려옵니다. 밀고 내려와서 그야말로 걔네들은 무슨 뭐 대나무 창으로 맨발로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 남쪽에서는 미군들이 남겨놓은 그냥 좋은 무기, 세계 4위, 5위쯤 될 만한 그런 무기와 장비를 다 버리고 도망가서 그걸로 거꾸로 이제 남쪽을 공격하고 결국은 이제 통일이 된 거죠. 좌파 통일이 된 겁니다. 좌파로 통일이 돼서 그 당시에 한 10만여 명이 즉결 채용됩니다. 즉결 채용됐는데 주로 종교인, 언론인, 이런 그
사상가 이런 사람들을 즉결 처분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자본주 이런 사람들은 이 교육이 안 된다고 그래서 즉결 처분을 합니다. 바로 그렇게 하고 아시는 대로 해외에 한 100만 명이 나가고 보트 피플로 해서 그 중에서 한 20만 명 정도가 어린애하고 가족 호에서 다 해서 물속에 빠져 죽습니다. 탈출하다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가 있는데 지금도 우리가 유사하게 간다는 걸 제가 이미 경고를 했습니다. 총리한테도 그야말로 이런 사실을 아느냐. 당신 그때 기자하고 그랬으니까 잘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자기는 그때 대학생이었다고 그러는데 하여간 이게 너무나 똑같은 이제 흐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말씀하신 대로 소장님 말씀대로 이거는 국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인데 설마 우리가 뭐 그런 일이 있겠어?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똑같습니다. 아주 나쁜 시나리오는 제가 무슨 뭐 전쟁 공포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시나리오가 잘 돼서 가면 좋지만 우리는 안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000분의 1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럼요. 그런 상황에서 북이 핵 폐기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협을 적극적으로 한다든지 제가 이제 지난번엔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이었습니다만 정부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견제를 하려고 애를 썼고 그렇습니다만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미국과의 혈맹 관계다. 미국과의 혈맹 관계로 해서 우리가 미국이 혈맹 관계가 안 되면 안보도 물론 큰 걱정이지만 사실은 경제도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경제가. 맞습니다. 지금 이제 신용 등급이 떨어지거나 외국 기업이나 우리 기업들 대기업들이 국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안 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 경제가 악화되고 일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모두 연결이 되어 있는데 미국이 우리 뭐 와서 뭐 뺏어가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만 하고 있고 또 이제 제가 사실은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했을 때 우리 당의 델리게이션 사절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인수위 말하자면 미국의 인수위에 방문을 해서 여러 접촉을 했습니다. 그때도 이제 미군 철수 문제도 나오고 핵 문제도 나오고 또 우리 군비 증강 문제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FTA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FTA는 이제 트럼프 마음대로 됐지. 됐죠. 원하는 대로 다 해준 거죠.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데 뭐 다 해줬는데 그러면 우리가 손해 본 거 아니에요. 좋아했으면. 근데 뭐 우리 대통령은 잘 됐다고 뭐가 잘 됐는지 잘 모르시는 거 같아요. 자기들 야당 같으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다 퍼졌다고요. 뭐 잘 됐다고 다 퍼졌다고 그러죠. 근데 아무튼 지금 그때부터도 현대차에 대해서 좋지 않게 얘기하면서도 나오고 그러던데 좌우간 지금 이제 미군 이 부분을 우리가 올리지 말고 우리가 무기도 많이 사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당신들이 여기 와 있는 게 우리뿐 아니라 중국에 대한 견제도 있고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우리가 그 서로 간에 잘 혈맹으로 단결해야 되지 않느냐. 좋다 이랬는데 지금 내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우리 트럼프나 혹은 미국 측에서 볼 때는 별로 마땅치 않은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걸 여기서도 일단 올리자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다만 이게 대충의 뭐 9천억에서 지금 현재 9천억 좀 넘죠. 9,600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올린다 하더라도 대개는 이거를 한국에서 소비하는 겁니다. 그렇죠. 한국에 공무원 월급 주고, 공무원 월급 주고 뭐 한국에서 공사하고, 다 공사하고 이런 데 쓰는 건데 뭐 그래서 뭐 그것도 일자리 창출이죠. 그렇죠. 뭐 일자리 창출되는 거지. 그냥 퍼주는 것보다는 훨씬 일자리 낫지. 54조보다 이거 4천억이 훨씬 싸죠. 그렇죠. 그러고 그렇게 안정적으로 미군이 있다는 것이 우리 경제나 우리 국민들한테 좋다는 걸 인식을 해야 되는데 뭐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할지 모르겠는데 그 스텝진 중에 주사파들은 아이고 저 북한하고 좀 이렇게 빨리 해서 미군 내쫓고 우리가 우리 민족끼리 잘 살아야 되는데 잘 사는 게 경제적으로 못 살아도 그냥 부둥켜 안고 살자는 건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인데 우리 민족끼리 하면은 북한처럼 되는 거죠. 그럼요. 북한처럼 우리가 3만 불 소득이 어디서 나와요? 나올 수가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이 70%인데 만약에 수출이 그냥 제로로 빵으로 가면 우리도 이제
연소득이 10,000원도 안 되, 그러니까 뭡니까 10,000불도 안 되는 건데, 예? 그러니까 이게 세상 이치가 이런데 글쎄 자기 목에 칼을 겨누는 거지. 자, 의원님, 그럼 한국당이 어떤 행태로든 지금 현재 미군이 이렇게 이제 전투부대 4,500명이 7월 달에 순환 배치될 때 갔다가 안 와버릴 수가 있다. 그렇다는 얘기가 있죠. 지금 그런 이야기가 바닥에 나오고 있고, 또 지금 문재인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을 열어 제껴버리고 미국 주변에, 트럼프 주변에 굉장히 로비를 하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이야기가 들립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은 핵동결은 결국은 미국이 비핵화를 포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비핵화 한다고 운전수에 자처한 사람이고, 미국도 CVID니 FFVD니 이야기하다가 그 끝이 핵동결. 사실상 북한 핵은 없앨 방법이 없으니까 인정해주고, 그냥 저놈들이 트럼프 임기 내에 사고만 안 치면 적당하게 그냥 제재 완화해주고, 또 미국 연락사무소 만들어주고, 종전선언 평화협정해주고 끝내겠다. 그리고 한미 이 동맹, 주한미군의 지위도 변화시키고 축소해 가겠다. 이렇게 돼버리면 대한민국이 거의 망하는 길로 가는 건데, 의원님이 당 대표가 되시면 지금 한국당이 이거를 어쨌든 홍동으로 옮겨서 그렇게 안 되도록 저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지난번에 홍준표 대표 혼자서 그 말은 맞겠는데 당의 힘을 모아내가 저지를 못했어요. 6월 12일 날로 미국 정상회담 날짜가 정해지면 미국을 향해서라도 비판해야지요. 남 선거 전날 이런 걸 해서 죽이려고 하느냐. 한국당이 어떤 이야기도 제대로 못한 채 나중에는 혼자가 배제가 돼서 선거운동하러 오지 말라고까지 안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은 이 대표가 되면 이걸 어떻게 제동을 거시겠습니까? 글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제 미국의 조야에서 조금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분들한테 개인적으로는 지금 지속적으로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판단을 하지 않도록 뭐 지금까지는 잘해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그 중에는 이제 미국에서 성공한 코리안 아메리칸들도 좀 있고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으로 지금 하면서 결과가 나와야 어디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상황인데 일단은 지금 민주당이 그래도 이게 사실은 그쪽 공화당이 우리 당하고가 정서나 정강이 비슷한 건데 거꾸로 됐죠. 민주당이 견제를 해서 주한미군을 좀 지켜야 된다고 그렇지, 하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크로스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하원에서 지난번에 법으로 24,000명, 22,500명, 22,500명까지는 하기로 돼 있으니까 제가 보기엔 뭐 그건 법이니까 그렇게 쉽게 바뀌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제 트럼프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국면들이 있는데 민주당 그 정서와 아주 배치되게 우리 핵 문제나 이런 거를 결정을 할까 하는 뭐 기대죠. 그것은 물론 그거를 뭐 그냥 무망하게 기다리만 있으면 안 되는데 일단 저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 소위 미국 조야에 있는 이제 아까 이제 문재인 정권 측에서는 뭐 가서 뭐 그 사람들 로비한다는데 뭐 로비하겠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지원도 하고 이래 가면서 할 텐데 우리는 그냥 맨손으로 입만 가지고 하는 거지만 당신이 하는 것이 옳다. 이런 것을 이메일이건 메시지건 계속 가서 그분들이 다른 채널로 다양하게 한국의 안보에 대해서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제가 당대표가 되면 아예 이 전담반을 만들어서 사실은 지금도 한미의원협회나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활성화가 안 됐죠. 그러니까 제가 대표가 되면 그 부분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로 생각을 해서 의원들을 그런 소위 의원 외교가 되는 분들을 잘 조직화해서 하겠다 하는 것인데 저는 어찌됐든 지금까지는 북한 지금 김정은이가 좀 거의 이 바닥이 났다는 거죠. 중국까지도 이제 뭐 북한의 제품들을 많이 수입하지 않고 그래서 뭐 작년보다 88%가 줄어서 12%라든가 뭐 약간 숫자가 뭐 2, 3억 불밖에 안 된다고 경제적으로 뭐 어려움도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김영철이도 가고 그래서 이제 설득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여간 나쁜 시나리오 쪽으로 안 갔으면 좋겠고 우리는 그냥 참 구경꾼 비슷하게 돼버렸으니까 그러되 제가 대표가 되면
그 부분만큼은 저는 자신 있습니다. 비교적. 제가 사실 트럼프를 만난 적이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인천에서 만났겠네요. 인천 시장할 때 예. 그분이 타워 뭐 이런 네네 영종도에다가 예. 120층짜리 트럼프 타워를 건설하는 걸로 우리랑 MOU를 맺어가지고 협의하던 중에 제가 시장이 안 돼서 그만뒀는데 뭐 그로 인해서 계속 연결은 그 이후에 연결은 안 됐지만 그 트럼프 측근에 있는 사람들은 좀 알아요. 알고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도 말하자면 그 인수위 시절 갔는데 제가 활동할 때 그 사진도 가지고 가고 동영상도 가지고 가 그랬더니 아주 참 반갑게 하고 그랬는데 제가 연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또 한국의 그 코리안 아메리칸 우리 재외 동포도 200만이나 살고 있고 거기 보면 출중한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계속 그분들을 통해서 실상을 알려야 되고 뭐니 해도 여기가 당신들은 그래도 평택 기지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중국을 견제하는데 우리하고 잘하는 것이 좋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를 거꾸로 설득을 좀 시켜야 된다 하는 거로 하고 우리도 이제 정당 입장에서는 야당 입장에서 정부에서 함부로 한미 동맹이 됐던 한미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죠. 문 정권에 이 국가를 보위한다라는 책임이 있다라고 선서를 하고 대통령이 됐는데 그런데 저렇게 대통령이 됐다고 국가 안보를 문을 활짝 열어 적혀서 비가역적으로 되돌릴 수 없게 저렇게 열어버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당 차원에서 지금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도 뭐 저희들이 참 나름대로 연찬회도 하고 뭐 여러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의원들 간에 세미나도 하고 그래서 정부를 불러다가도 얘기하고 우리도 이제 군사 전문가들이 몇 분 계세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이슈도 이렇게 잘 올리고 그랬는데 정부에서는 현재 이 우리가 제시하는 문제가 틀린다. 그러면서도 공청회 나와라. 그러면 안 나오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요 군사합의서라는 게 제가 이제 지역구가 백령도입니다. 그거 옹진 포함한 옹진이니까 연평도, NLL 전선에 서청도, 대청도 다 포함하죠. 서해오도. 근데 지금 우리 지역구는 다 들어가서 만약에 군사합의서가 완전히 전면적으로 이렇게 시행이 된다면 북에서 배들이 우리 덕적까지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 어선에다가 무슨 뭐 무기락도 싣고 뭐 어떨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무방비한데 또 정찰은 금지시키고요. 금지시키고 워낙에 군사합의라는 것은 뭐 더 잘 아시다시피 방어는 튼튼하게 하고 정찰도 강화하고 공격용 무기를 상쇄하는 겁니다. 그렇죠. 거꾸로 하고 있는 거야. 거꾸로.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알아버린 게 우리도 이 사람들이 주적이 북한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이 적이 아니야. 적이 아닌데 무슨 무기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랑은 완전히 이게 생각이 다른 거죠. 북한이 적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북한이. 그러니 도대체 6.25 남침의 원흉들이고 그 이외에도 얼마나 많은 도발을 하고 그랬는데 우리는 한 번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북을 향해서 도발한 적도 없는데 거꾸로 이렇게 하니까 이게 도대체 우리 상식이나 우리 지식이나 이런 거로는 알 수가 없는 일을 하니까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래서 어느 때는 가끔 괌에서 뭐 B-52가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저런 거나 믿고 우리가 이거 살아야 되나 그래서 이런다니까요. 이런다니까. 우리 그 군사 담당은 지금 군사합의서대로 하면은 군인들이 우리 국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자기들 안위도 지키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 안위도. 무슨 국민을 지켜? 저기 오면 그냥 맞고 마는 거지. 그게 그렇게 돼 있다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도 그 제동을 걸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 뭐 손혜원이 사태가 항상 심각한데 드루킹부터 시작해서 북한 석탄 밀수, 뭐 흥진호, 또 오청성 씨, 또 월남, 또 김태우, 신재민이 청와대 정무행정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파노라마로 이 부패나 무능
또 의혹들, 스캔들들을 양산하는 정권도 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손혜원은 제2의 최순실이라고 할 만한 요소를 거의 대부분 다 가지고 있는데 근데 한국당은 지난번에 드루킹 때 보면 초장에 드루킹이 어떤 형태로든 불법 선거 행위를 했고 또 여론 조작 행위를 했고 그것이 또 문재인 현 대통령한테까지 보고됐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데. 그렇죠. 근데 특검을 하고는 특검할 때까지는 군검 한 대 맞기도 하고 이러더니만 특검을 하고 나니까 아무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또 보면 김태우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저 사람이 지금 폭로하고자 하는 의지도 강하고 또 말 안 한 것도 많다고 보는데 31일 날 조국이하고 임종석이 운영위원회 나와라 했으면 불렀으면 어쨌든 좋아서 이렇게 압박을 해야 될 건데 지금 어제 김태우 그 행정관이 그 폭로하는 거, 그 수사관이 폭로하는 거 보면 뭐라고 합니까? 임종석이 비리를 수집하라 했다고 조국을 위하여라고 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좀 들렸을 건데 어떻게 그때도 불러놓고 그렇게 맹탕인가? 이러다 보면 또 손혜원이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지 않겠는가? 저 사람들은 딱 하나 잡아서 정권을 거의 퇴출시켜버리는 그리고 대선을 조기에 해버리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당대표가 되면 이런 비리 문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이제 그 부분이 참 이게 너무 큰 사건인데 하나하나 보면 이게 너무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올망졸망하고 저희들도 그래서 저희들도 그래서 할 때마다 특위 같은 것도 만들어요. 이게 너무나 크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게 국민들하고 소통되는 가운데 조금씩 이렇게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만 에스컬레이트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확장돼야 이게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언론도 워낙에 우리 편이 아닌데다가 언론도 이제 자꾸 아마 위에서 지침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러겠죠. 정리하는 어디서 빼라, 말하지 마라, 술이라.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실 활동으로 다 이제 지치는 면도 있어요. 물론 뭐 잘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그 작전도 아니고 그냥 막 터지는 거야. 뭐 일부러 터지는 건 아니지만 도대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건투로 하면 때리다가 지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제대로 한 대도 못.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드루킹 건은 저희들이 또 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열심히 해서 사실은 김경수 지사는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죠. 거기를 좀 봐야 그래서 되겠죠. 그건 뭐 명백한 범죄고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결과를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데 아마도 재판부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거다. 이제 뭐 저기 민변 측이나 뭐 그쪽 뭐죠? 무슨 연구회인가 뭔가 우리법연구회나 이런 데 쪽이면 또 어떨지 모르지만 올바른 판사 같으면은 아마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볼 여지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저희들이 이제 이걸 큰 사건이라고 그래서 특검도 하고 뭐 국정조사도 하자 아니면 청문회도 하자 이렇게 하면 부성하는 동안에 또 여기서 또 터지는 거야. 세계 터지고요. 이슈를 덮고 가고 있습니다. 덮고 가는데 그 전에 워낙에 워낙에 민주주의에서 이슈 관리를 할 때 이런 무슨 조그만 이슈가 이제 터져서 문제가 된다면 큰 이슈를 가공으로 해서 만들거든요. 가공해서. 지난번에 예를 들자면 가공해서 만드는 것이 왜 기무사. 기무사 문건은 저는 가공해서 만들었다고 봅니다. 문건. 그게 아마 드루킹 드루킹 때 한참 같이 터졌죠. 드루킹을 이렇게 커버하려고 드루킹이 사실 굉장히 큰 사건이거든요. 큰 사건이죠. 그 사건이 대통령한테 왜 보고를 안 했겠어요. 그죠? 이 김정수 여사가 보고를 했던지 다 같이들 선거 때 같이 상여고 이런 건데 그렇지만 그게 이제 이 기무사를 외국에 갔으면서 대통령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덮는 건데 보통은 이거는 팩트가 나와서 다 덮어버리니까 다 팩트 아니에요 지금. 이게 아주 세상에 이런 일이 여태까지 정말 없던 일인데 아무튼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우리 김성태 대표 그 전에 했듯이 그냥 이게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되는데 뭔만 패라고 그랬다고.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당이 의원들을 한 7, 8명을 한 개씩 조를 짜서 사건을 한 개씩 할당해서
그래가지고 그걸 제대로 캐서 해내지 못하면 공천에도 반영하겠다라든지 해서 끝을 좀 보는. 왜냐하면 한국당은 밑에 이 조직이 없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은 민노총이나 그렇지. 조직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이 무슨 이슈를 가지고 경찰이나 다 이렇게 조직이지. 예, 당원들을 동원해서 이걸 갖다 살려나가고 하는 부분에 근본적으로 취약성이 있고 또 보수에서 이런 공격성이 확연하게 떨어지거든요. 네. 좌파들보다요. 예. 만약에 지금 문 정권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과거에 보수 정권에서 일어났으면 보수 정권은 벌써 그들 나가지고 쫓겨났을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손혜원이 제일 지금 핫 아이템이고 여태까지의 집대성이고 또 대통령 부부 척건에까지 이제 이 의혹이 간 거라고 보는데요. 이 대표가 되시면 이 손혜원 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까지 충분히 굴러갈 것 같아요. 그때까지 굴러갈 것 같아요. 예, 충분히 굴러갈 것 같습니다. 예. 결국은 이건 뭐 팩트가 있는 거니까 예. 집을 사고 뭐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또 집 산 것뿐만 아니라 곳곳에 이 사업을 위해서 흔적과 꼬리를 뭐 이거는 9개 구미호만큼 남겨놨어요. 아, 구미호만. 그러니까 하여간 이거는 어제도 이제 우리 그러니까 원내대표하고 이제 회의하는데 저도 잠깐 참석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이제 우리 물론 특위가 좀 구성이 돼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현장 방문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장 방문도 좀 애로가 있다고 하더라고. 이쪽에서 무슨 유사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막 또 그렇게 막 하고 뭐 그렇게 하고 그런 있죠. 것도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들로서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전문적인 우리 의원님들과 좀 손발이 모자라면 외부에서도 이렇게 좋은 분들을 모셔가지고 끝까지 아주 끝까지 한번 추적을 한다. 증거가 있으니까 없는 거야 뭐 인멸하고 그러는 거야 할 수 없지. 드루킹이 뭐 이런 거 옮겨놓고 뭐 이런 걸 할 수 없지만 이거는 증거 자체가 다 쌓여 있으니까 그거를 아주 끝까지 찾아서 비리의 고리를 국민들한테 그야말로 잘 알릴 수 있도록 하고 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발본색원하고 나아가서 문재인 정권의 부도덕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로서는 아주 중요한 책무라고 봅니다. 예, 김태우 수사관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 생중계해서 대질시켜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처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지금 뭐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거기도 특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이것을 하여간 최대한 잘못된 점을 시정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결과가 잘 나오지 않아서 죄송한데 다시 한번 제가 우리 원내대표 원내 대책반에다가 우리 소장님도 걱정하고 이런 내용을 전달을 해서 이렇게 민심이 그런 것을 원한다 이런 걸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그 여러 가지 이제 인생 역정이 참 영광스러운 순간도 많았고 이렇게 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이 겪었었는데요. 자, 그 의원님이 살아온 인생이나 또 쭉 살아오신 시대적 가치에 이런 부분 중에서 지금 의원님이 좀 접목할 만한 그런 어떤 이 가치를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좀 이야기를 해 주시죠. 요즘 다들 어려워서 고민들 하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살아온 인생은 전체적으로는 이제 국가가 이렇게 성장을 하는 그런 시대였죠. 그러니까 주가로 보면은 주식도 뭐 그러니까 100에서 100 주가 지수가 100에서 지금 뭐 2,000까지 그러니까 와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경제에도 우리가 어렸을 때 그게 이제 80불이거든요. 그러다 3만 불 되는 시대니까 웬만하면은 좀 열심히 노력하면은 대개는 잘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이 경제 운영을 잘못해서 혹시 이제 이렇게 하향으로 간다면 뭐 위기는 더 말할 것도 없지만 간다면 열심히 노력한다고 그래도 사실 기회가 자꾸 박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나 우리가 우리 국민들이 결국은 이제 그야말로 또 기본적으로 근면하고 또 상당히 이제 머리가 좋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세계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우리가 저는 10% 안에는 들어갈 수 있다. 10% 그러니까 우리 그 인구가 60억 되는 세계지만
우리 5천만이 그 10% 안에, 그러니까 6억 명 안에는 들어갈 수 있다. 우리 그 중산층 이상이. 그래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면은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혹시 좀 어려움이 있다고 그럴 때는 우리 교육받은 우리 젊은이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외국에도 눈을 뜨면서 이렇게 미래를 개척해야 된다 하는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고, 저는 아무튼 실패가 두렵지 않다라는 것이 제 좌우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늘 도전하고 그러면서 하다 보면 지원자, 지지자도 이제 있기 마련이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역시 이제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중요하다. 그게 뭐 말같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노력을 하다 보면 그런 것도 되고, 그래서 배려가 언젠가는 그게 다시 돌아오더라고. 좋은 말씀이네요. 그 전에 재테크란 말이 있었죠. 재테크. 근데 그때 시테크란 말이 있었어요. 시테크. 우리 시대는 아는 얘기인데, 시테크가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시간이 있을 때 남이 어려운 걸 도와주는 거야.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나중에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거야. 뭐 품앗이라고 하면 쉬운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시간을 저축하는 거랑 마찬가지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내 것만 챙기고 내 것만 이렇게 우여고 남을 모르는 척 해보는 것이 잠깐은 편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봐서는 아니더라. 저로서는 그런 점이 한번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어려운 여러분들도 좀 참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국당에 이렇게 계신 분들 우리가 상투적으로 비난하고 비판하기 쉬운데요. 한 분씩 이렇게 모셔서 들어보면 보통 분들이 아니다. 특히 오늘 나오신 안상수 의원님 이렇게 꿈을 꾸고 이런 희망하는 부분에 여태까지 당에 어려운 설거지도 하시고 또 어려운 환경에서 한쪽에 줄을 서지 않고 지금 선거에 구전, 그러니까 이 5선 4패 하셨죠. 자, 남은 한 번만 떨어져도 듣고 싶은데 그럼 질려서 다시는 그 선거 근처에 안 가. 이렇게 도전해 오신 의원님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꿈꾸고 계신 일이요 꼭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편안히 보내십시오.